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11학년 수학 미리 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비 수열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등비 수열은 이미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비율이 일정한 숫자들을 나열한 것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 개념 열기를 보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 정사각형 넓이가 절반이 되게 이렇게 접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넓이는 한 번 접을 때마다 절반씩으로 줄어들게 되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줄어드는 과정이 2로 나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2분의 1씩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정한 비율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 이걸 앞서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했던 것처럼 일정한 비율을 공비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공비. 여기 보면 공비도 역시 마찬가지 커먼 레티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건 비율을 뜻하는 말이에요. 정확한 발음이 레치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영어는 잘 못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보통 라틴어에서는 레티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얻어진다. n번째 항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일정한 비율 얼만큼을 곱하기 때문에 어를 곱하게 되면 다음번 항인 n 플러스 3번째 항이 생성이 되더라. 앞서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었죠. 물론 요즘은 이제 점화식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뒤쪽에 보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연관이 있다 했는데 이 등비 수열은 그럼 어떤 함수와 연관이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이 등비 수열은 이건 지수 함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지수라는 표현은 배웠죠. 동일한 숫자를 반복해서 더하면 곱셈으로 표현이 되고요. 동일한 숫자를 반복해서 곱할 때 그걸 축약해서 쓰는 표현이 지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수라고 하는 것이 함수의 형태, 여기서 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실수 범위까지 정의역을 확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지수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정도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일단 이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죠. 1이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3이 9가 됐고 9가 0이 되고 0이 27이 되고 이상하죠. 여기 이 항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요렇게 지워놓고 볼게요. 교과서에 오류가 있는 것들이 그대로 실려 있네요. 이거 첫 번째 마이너스 3을 곱한다. 두 번째도 세 번째 항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차례대로 곱해 나가죠. 그러면 이 형태는 첫 번째 항과 마이너스 3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공비가 1개,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2개 이렇게 곱해 나가요.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n-1개로 곱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공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 항의 형태예요. 자, 이 모양이 이제 지수를 따르게 되는 형태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앞서 여기 지수에 대한 것,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약이 약간 걸려요. 물론 이제 0이 되는 경우 이런 건 제외하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합니까? 금방 설명했어요. 요렇게 우리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개로 곱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2번과 3번, 4번 차례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2번에 2번인데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5면 이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5를 n-1개로 곱하게 되는 형태가 돼요.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1이 아닌 양수로만 제한을 시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함수 표기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밑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양수와 음수가 번갈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매끈한 형태의 함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미적분에서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제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형태들도 다루기는 해요. 또 하나 설명을 할 만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를 배웠으면 조금 나을 텐데 로그를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뭐 밑이 얼마인 로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자연 로그를 취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연 로그 모르겠네요. 밑이 뭐 예를 들어서 밑이 k인 로그를 취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로그 k r n-1제곱인데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이건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죠. 이렇게 로그 k r n-1제곱 이건 다시 요 n-1이 앞으로 곱해지면서 n-1 곱하기 로그 k의 r 플러스 로그 k의 a가 돼요. 그럼 이 형태는 로그 k의 r 곱하기 n 더하기 로그 k의 a, 로그 k의 r 차이예요. 로그 k의 a 마이너스 로그 k의 r. 왜 이렇게 로그를 취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그 k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상수값이죠. 뒤쪽 얻어지는 값도 이건 상수예요. 결국은 로그를 취했더니 n에 대한 1차 형태입니다. n에 대한 1차 형태. 1차 형태다. 무슨 말이죠?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등차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 자체는 등차수열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이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할 때는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쓸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이 지수나 로그, 그러니까 특히 로그가 개발이 된, 로그가 17세기에 네이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은 이제 지나갈게요. 금방 설명했던 부분은 아마 그 로그를 배운 친구들만 이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슬쩍슬쩍 훑어간다, 훑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라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6이고 다섯 번째 항이 48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항 AR, 다섯 번째 항 AR 4제곱. 이건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게 되면 R 세제곱분의 1은 8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R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공비를 알고 있죠. 첫 번째, 공비를 아니까 첫째 항은 3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표기가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간단하죠. 예. 이것도 몇 배가 되는지를 보면 돼요. 몇 배가 되는지. 자, 2에서 5로 3만큼 증가했습니다. 즉 R 세제곱만큼이 곱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진 게 R 세제곱이더라. 그러니까 6 곱하기 8이 48이니까 R이 2가 되는 거죠. 한눈에 바로바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됩니다. 그러면 공비 3개가 곱해졌죠. 공비 3개로 곱했다. R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R 세제곱은 마이너스 24분의 192거든요. 192를 24로 나눠볼게요. 24로 나누면 8이면 192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8,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첫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24. 첫째 항이 6인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더라. 문제 7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게요. 자, 등차중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등비중항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등차중항, 등비중항. 이 등비중항은 보다시피 이건 곱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우리가 앞서 등차중항은 덧셈에 대한 평균이라 했는데 이건
곱셈에 대한 평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곱셈에 대한 평균을 앞서 기하평균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 이거 기하평균을 의미해요. 기하평균입니다. 자, 이건 지수함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약간 참고로 보세요. 지수함수 중에서 밑이 1보다 큰 케이스라면 지수함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첫 번째 항은 뭐 따로 없는 형태, 예를 들어서 예시예요. y는 2x제곱 형태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증가하게 돼요. y축과 만나는 점이 항상 1이거든요. 근데 이 곡선의 특징이 뭔가 하면 증가하긴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긴 하는데 증가할 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휘어서 증가하게 돼요. 증가하는 것도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방식이 있고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지수함수는 항상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우리가 두 점을 잡아요. 어떠한 두 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두 점을 이은 직선보다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놓여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앞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위에 가운데 있는 중점을 잡는 것과 같다. 근데 지금 금방 구한 건 등비 중앙이잖아요. 등비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휘어져 있는 지수함수의 가운데 지점을 잡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쪽 값이 더 크냐? 항상 직선 위에 있는 값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예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양끝값이 서로 같을 때. 여기서의 양끝값이라고 하면 바로 금방 잡아냈던 이 두 개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 둘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건 결국은 x축과 평행한 형태가 되니까 이건 기하급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 a에 해당되는 값이 1이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는 그래프상으로는 잘 생길 수가 없죠. 지수함수 그래프에서는. 그래서 이 등호가 날아가게 돼요. 그때는. 자, 이걸 이용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트 5하고 2분의 5하고 어느 쪽이 더 큰 값일까요? 루트 5와 2분의 5 둘 사이 항상 2분의 5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루트 5는 1하고 5의 기하평균이에요. 그렇죠? 근데 2분의 5, 선생님 이야기 잘못했습니다. 1하고 4예요. 1하고 4? 1하고 4? 1하고 4? 선생님 지금 말을 좀 완전히 잘못하고 있네요. 1과 4의 평균이면 이건 2가 되니까 조금 다른 값을 가져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1하고 5의 기하평균은 얼마일까요? 1과 5의 기하평균은 루트 5죠. 1하고 5의 산술평균은요? 산술평균은 3이죠. 그래서 루트 5보다는 3이 항상 큰 거예요. 왜? 이 두 값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볼까요? 1하고 2의 기하평균은 이건 루트 2예요. 근데 1하고 2의 산술평균은 이건 둘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루트 2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루트 2 값은 대략 1.414 얼마쯤 되니까 1.5보다 작은 건 맞죠.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해석할 수도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볼게요. 3x48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입니다. 일정한 비율만큼이 곱해진다. 공비가 곱해지고 공비가 곱해지고. 근데 한 번에 보면 3이 48이 됐다는 건 이건 16이 곱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r제곱만큼 이게 16이니까 r이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4가 된다면 3에서 4를 곱하면 12, 마이너스 4가 된다면 3에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게 돼요. 문제 8번, 9번 그리고 수학영역 기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여기서 요 정현이가 이야기한 이 부분은 따로 하나 설명을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사이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성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질 중에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약간 고급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내년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부분 수열을 다룬다거나, 그러니까 수열에서 일부를 떼서 부분 수열을 만들어 온다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를 더해서 다음과 같이 수열을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다루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요건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등비수열 합 구하는 방식은 등차수열 합 구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숫자 1, 2, 2제곱, 2세제곱, 2내제곱, 2호제곱, 이거 등비수열이죠. 이 등비수열 합 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요 등비수열의 합에서 요 2를 곱하는데요. 요 2는 왜 가져왔는가 하면 이거 공비예요. 공비를 가져온 거다. 공비를 가져오게 되면 첫 번째 항에 2를 곱하면 두 번째 항이 되잖아요.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2를 곱하게 되면 세 번째 항이 됩니다.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밀려가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밀려가더라. 그런 다음 윗줄에서 아랫줄을 뺍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랫줄에서 윗줄을 뺐거든요. 아래에서 위를 뺀 것으로 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색깔 칠해진 부분이 몽땅 0이 돼버리겠죠. 아래에서 윗줄을 뺐으니까 2의 6제곱에서 1을 뺀 형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찾는 것은 S잖아요. S는 2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자, 이걸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 것이 아래쪽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닐 때로 나뉘어요. 공비가 1일 때는 왜 생각을 하느냐? 공비가 1일 때는 첫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 그래서 이때는 그냥 NA가 돼요. 네, 간단하게 끝나요. 그런데 공비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앞서 썼던 요 합에다가 앞에서 공비를 곱한다 했죠. 자, 공비를 곱하면 첫째 항과 공비를 곱하면 두 번째 항으로 하나씩 하나씩 밀려가요. 두 번째는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 이렇게 움직여갑니다. 그런 다음 이걸 뺄 거예요.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면 1-r 곱하기 a에는 a가 남고요. a 곱하기 r n제곱이 남는데 뺐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 1-r로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혹은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r-1분의 a 곱하기 r n제곱 마이너스 1. 그런데 선생님은 이걸 읽을 때 1-r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읽어주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유용합니다. 1 공비 이렇게 읽어주라고요. 분의 첫 항 곱하기 1 공비의 n제곱인데 n은 항의 개수라고 읽어요. 항의 개수 제곱으로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1 공비분의 첫 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으로 읽어주세요. 혹은 두 번째 방식으로 읽으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로 읽어주기 바래요. 이렇게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수열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었을 때,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되었을 때 이 항의 개수를 n이라고 자꾸만 읽어버리면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공비, 첫항, 항의 개수 이렇게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알겠죠? 등차수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등차수열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가 되지 않는 건 이게 분모가 0이 되니까 이건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첫 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이에요. n이 아니고 왜 항의 개수냐?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몇 개가 진행됐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건 6개로 보는 거예요. 2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써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써달라.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쳤다고 쳐보세요. 이게 첫째 항이 아니고 이게 둘째 항부터 합입니다. 둘째 항부터 제7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제7항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때는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역시 똑같은 수열에서 둘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이니까 공비 빼기 1 역시 2-1 공비가 2인 건 맞죠. 그 다음 첫째 항이 뭡니까? 이걸 두 번째 항부터 예를 들어서 A1, A2, A3, A4 이렇게 차례대로 써간다고 쳐요. 그런데 이 수열에서 말이에요. 이거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없애버렸다고 치면 이 둘째 항이 첫째 항이 되고 요 일곱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되죠. 그래서 이때 첫째 항은 둘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은 4 곱하기 2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둘째부터 일곱 번째는 첫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니까 6제곱 마이너스 1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읽었던 거예요. 자, 문제 10번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은 14,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126. 이 문제를 이렇게 아래쪽 세 번째 항까지 합,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 이 풀이대로 갔을 때 첫째 항하고 공비 찾아냈죠. 대신에 선생님이 이렇게도 풀려고 해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의 합 이렇게 더한 거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더한 것, 일곱, 여덟, 아홉 번째 더한 것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이것도 등비수열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왜 등비수열인지? 이 값에 대해서 이 다음을 만들려면 원래 주어졌던 등비수열의 공비 세제곱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은 14였어요. 그럼 다음을 보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126인데 126은 14 더하기 112가 되죠. 그래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112인 거예요. 이렇게 등비수열이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14에 얼마를 곱하면 112가 되느냐? 이거 8 곱하면 되거든요. 아, 공비 세제곱이 8이니까 공비가 2인 걸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 봅시다.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2A, 그 다음 항 7A, 7A에 4A죠. 계산을 먼저 해버렸네요. 왼쪽이 7A니까 7A가 14, A는 2, 첫 항이 2, 공비가 2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암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정한 개수가 되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 5. 이렇게 수열을 묶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25. 25에서 5를 빼면 20이죠. 이 합은 20이에요. 항의 개수가 4개니까 이건 공비 4제곱을 의미합니다. 근데 공비 4제곱이 이게 4가 됐네요. 그러면 이때 R이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이렇게 될 것이다. 첫 항하고 공비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다음번에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가 등장하면 되죠. 그러니 공비 찾을 필요 없이 요 전체 공비가 4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버리면 20 곱하기 4는 80이 될 거예요. 첫째부터 넷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아홉 번째부터 12번째.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올 거다. 정답은 아마 105가 될 거예요. 찾아보면. 정말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암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이제 복리에 대한 설명인데, 이 복리 개념은 은행과 관련이 조금 있어요. 이 설명을 하려면, 은행의 역할 이런 건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연이율이 2%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원만큼이 있다고 쳐요. 자,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연이율이 2%니까 1억 원의 2%인 200만 원이 이자로 붙겠죠. 그래서 이걸 1.02억 원으로 쓸 거예요. 근데 또다시 1년이 더 지납니다. 1년이 더 지나면
이번에는 1.02억 원에 대해서 이율이 2%만큼 붙게 돼요. 원금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1.02에 대해서 0.02만큼이 붙게 된다. 그러면 1.02를 공통인수로 가져오면 1 더하기 0.02가 돼서 이건 1.02의 제곱억 원이 돼요. 뭔가 느낌이 오죠? 그럼 다시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느냐? 1.02의 세제곱억 원이 돼요. 자, 이걸 보통 복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리.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복리의 마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복리로 표기되는 것은 지금처럼 1.02, 1.02 제곱, 1.02 세제곱, 이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돼요. 그에 반해서 단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붙는 거예요. 처음이 1억 원, 1년 지나면 1.02,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은 원금에 대해서만 붙으니까 1.04, 다음은 1.06, 1.08 이렇게 늘어가게 됩니다. 이건 단리법인데 이 단리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건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건 뭐냐? 당연히 복리죠. 이자에 이자를 또 붙이면 되죠. 그거 안 된다면 은행 바꿔서 다시 집어넣으면 바뀐 은행에서는 금방 붙었던 이 이자까지 붙었던 금액이 원금이 될 테니까요. 위쪽을 따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은행 바꿔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유지를 시키려면 절대 단리법은 유지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자 계산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이자 계산법도 모두 다 등, 비, 수열과 관련이 있다. 이자 계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간의 시작에 넣느냐, 마지막에 넣느냐, 그리고 돈을 찾는 시점이 기간의 시작이냐, 마지막이냐에 따라서 이 이자가 붙어나간 횟수가 좀 바뀌게 돼요. 즉, 계산해야 되는 항해 개수가 바뀌게 됩니다. 요걸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이 문제 12번처럼 일정한 돈을 넣는 것, 보통 은행에서는 적금을 넣는다고 하죠. 일정하게 적금을 넣는 경우가 있고 한 번에 왕창 큰 돈을 집어넣고 그냥 이자를 불려가는 방식이 있어요. 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 있고 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달라요. 이 상황이 모두 다 다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계산을 하건 계산이 되어지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 시점을 맞춰라. 환산 금액이 이 말이에요. 환산 금액의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면 끝나요. 어떤 종류의 것이건 상관없이. 자, 이 부분도 내용 설명이 깁니다. 1시간 거의 빡빡하게 채워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도 다양하고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해요. 이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할 수 있는 계리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1시간 만에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훑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또한 따라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첫 번째 중단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 분량을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짧으면 6시간, 길면 7시간, 8시간 정도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만에 확 압축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모자란 부분들은 사이사이에 채워넣어야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참고서 내용을 정말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가주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그 사이사이에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정석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EBS 강의라던가 아니면 학원에서 듣는 강의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기초를 채워가길 바라고요. 그 사이에 들었던 의문점, 아까 선생님하고 다뤘던 그런 종류의 의문점들은 이 영상을 가능하면 반복해서 한번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